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이 노래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노랫말 들리셨어요?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라는 가사가 들리는데,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여수 밤바다에 서린 아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야, 그 들었어? 여수에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요. 여수, 순천, 벌교, 하동, 구례 다 난리가 났다고 하나요? 경찰이라고 죽고 빨갱이라고 죽고, 목숨 건진 사람들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엔 피멍만 들었다 하나요? 아이고 아버지, 예원통을 누구에게 전하리까? 아이고 어머니, 그날 여수는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오. 아이고 내 새끼야. 추석이 없는 마을로 알려진 순천 신전마을. 6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추석다운 추석을 보내지 못하고 살아온 걸까? 여순 사건이 발발한 후 정부는 좌익 사상을 가진 자를 찾아내고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산골마을 사람들에게는 낮이면 경찰, 밤이면 반란군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포의 세월이었다. 1949년 음력 8월 17일, 32가구가 사는 순천 나간면 신전마을에는 더욱 큰 불행이 닥쳐왔다. 이웃마을에 사는 14살 한 소년이 반란군의 꼬임에 넘어가 연락병 역할을 하다가 총상을 입고 반란군과 함께 마을에 내려왔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치료를 잘못했을 경우엔 가만두지 않겠다. 알았어. 치료해 주겠어. 이야, 맛있겠다. 이놈들이? 너희들 우리 무리들을 데려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무리들?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면석이의 고발로 소년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소년이 조사를 받은 후 토벌대가 1949년 음력 8월 17일 밤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모이게 했다. 빨갱이 활동을 한 사실을 실토하시오. 우린 빨갱이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준 사람들 모두 골라내라.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너를 죽여버리겠다. 소년을 치료해주거나 옷 세탁, 약 제공, 누룽지, 홍시감 등을 준 사람들을 빨치산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3살 아기부터 60세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22명을 총살하고 시신에다 기름을 끼얹어 불태웠다. 여순 사건 때 일어난 신전마을 학살 사건은 이 지역민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경찰하고 반란군이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장홍석 씨는 당시 3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
타자부기들이 선생님이 요리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총사 시킨 거예요. 여기서 총사 시킨 뒤 총사를 시켜놓고 그것도 모질해서 이제 아까 애기들은 엄마 젖꼭지 물고 안고 와서 죽은 거, 또 애 태갖고 와서 죽고. 그래갖고 애기들은 어떻게 많이 타잡혔는지 펄이 따로 떨어진 애들도 있고. 여기서 주로 부인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딴 마을은 뭐 추석이 들어온다고 막 못 들어온다, 막 뭔데 우리 마을은 아무도 안 오고 그 제사 준비만 못 하고 있어. 그 이상하게 행은 나중에 크면서 가슴이 항상 제가 어머니 없이 컸기 때문에 딴 애기들은 학교 가서 운명이 다 부모가 오고 어머니 없어. 항상 가슴에 그것이 남아가지고. 왜 우리 역사는 이들에게 슬픔이 되었는가? 기나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1945년 8월 15일. 이때만 해도 좌우익이 함께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는 등 새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벅차 있었다. 그러나 미 군정이 실시되고 친일 경찰이 다시 기용되면서 행동 반경이 좁아진 좌익 세력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일부 좌익 세력들은 경찰을 피해 군대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전남 동부지방도 이전까지 좌우익 세력이 공존했지만 인플레와 강제적인 미국 수집 등으로 와해되기 시작했고 단독 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전국적인 파업이 잇따랐다. 제주도에서도 단정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미 군정은 제주도를 초토화하고 4.3 사건을 서둘러 진압하려는 강경책을 펴게 된다. 그리고 여수 14연대에도 10월 19일 밤 제주도로 총출동하란 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14연대 병사들에게 동족 상잔과 반란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요와도 같은 것이었다. (1948년 10월 19일) 저녁 8시 지창수 상사를 필두로 14연대 좌익계 병사들은 친일 경찰 타도와 제주도 출동 거부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구호로 내걸고 봉기를 일으킨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여수를 점령한 반란군은 곧바로 순천으로 이동한다. 반란군은 3개 방향으로 나뉘어 구례와 벌교, 광양으로 진격한다. 사건이 나자 이 소식은 여수, 순천 지역의 좌익단체와 학생들에게 퍼졌고 일부 학생들과 주민들이 반군에 가담하면서 이들에게 총기가 지급되기도 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 하나의 국가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분단이 된다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서 단선 단정 반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표시하고 그랬더랬어요. 요즘 사건에서도 단선 단정 반대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주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에 이 단선 단정 문제가 여순 사건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런 문제를 하나 얘기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병들, 14연대 사병들이라든가 여수 주민들한테 또 영향을 많이 준 건 친일 경찰의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의 민중들한테 그렇게 억압적이고 수탈을 해왔던 일제의 그 통치에 그 죽은 노릇을 했던 경찰들이 해방 후에 다시 민중을 억압하고 또 민중을 수탈하는 그런 면을 좀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중들이 그 친일 경찰에 대한 반발이 아주 컸어요. 그때 14연대 병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순 사건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 5년제 중학교였던 순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봉기에 가담했을까? 당시 학적부를 들여다보자. 이게 앞에 보면은 지금 순천중학교 1회부터 22회 그러니까 46년 졸업. 46년 6월 22일 졸업. 예. 아주 극소수지만은 또 사건에 직접 연관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뭐 뒤져보니까 반란 관련 이렇게. 뭐 많든 적든 여튼 그때 당시 이제 시대 상황으로 봐서 사건 후에 학생이 안 나왔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반란 관련으로 제적된 학생이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학생들의 가담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순 사건 이후 향후 3년 정도 순천중학의 졸업생 수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여순 사건이 당시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학년 학생 수는 120명 안팎. 여순 사건이 나기 전인 5회 졸업생은 입학 당시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사건이 난 이듬해부터는 졸업생 수가 35명에서 33명, 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후 순천 지역 각 중학교들의 등교율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이 시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했었는지를 짐작해야 한다. 여순 사건 발발 후 졸업생 수와 학생들의 등교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에 가담했다가 죽음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당시 순천중학교 3학년에 다녔던 조남도 씨를 만났다. 한 12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가 자기 진영에 속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선생님은 뭐 하셨었어요? 저도 총 들고 했죠. 그래야 재판소 앞에가 좋은 은행이 있었어요. 거기에 경찰이 6명인가? 그 여자 경관이 그거 돼가지고 총살 반란군이 그 장면 나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도 더러 이제 총 들고 같이 가담을 했어요? 네네네네. 순천중 학생들이 많이 가담을 많이 가담했어요. 네. 선생님도 같이 가담을 네. 했고. 네. 총을 어디서 지급받고요? 반란군이 전부. 네. 그러면 이제 뭐 며칠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3일 정도 아닙니까? 반란군이 순천에 지배한 것이. 네. 그 사흘 동안 선생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 들고 했는데 진압군이가 와가지고 나 숨었지요. 네. 숨었다가 붙들리셨어요? 붙들리지 않았으니까 살았어요. 아, 붙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해서 일본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전부 분위기로, 정말로 이데올로기 사상이 있는 것보다도 분위기로서 참가한 경향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구호 중에 뭐가 혹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가담을 많이 하게 됐을까요? 빈곤 아닙니까? 빈곤?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해방 직후 많은 학생들은 조국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조정래 선생에 의해서 태백산맥에 보면 지주소작지의 모순이 여순 사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이었을 거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탁월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들이 그 당시에 인플레의 심화라든가 곡물 수집의 어떤 강화가 일반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고 또 그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학생들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정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강경 진압으로 맞선다. 순천이 반군의 손에 넘어간 다음 날, 정부는 반군 토벌 사령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군 병력의 4분의 1을 여순지구에 집결시켜 순천, 보성, 광양 방면의 반군 토벌에 나선다. 22일엔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진압군이 27일 여수를 탈환하면서 여순 사건은 발생 8일 만에 일단락됐고 그 사이 반군은 지리산과 백운산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나 진압군의 강경 진압으로 여수 시내가 불길에 휩싸이는 등 여수 순천 지역 시가지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여수 순천이 탈환되자 군과 경찰은 반란군과 반란군을 도와준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됐다. 반란군은 이미 산으로 몸을 피한 뒤였지만 반란군을 가려낸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또 반란군을 도와줬을 것이란 의심만으로 무고한 양민들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다루었다. 참혹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지리산이 있는 구례 지역은 반란군이 오르내리던 곳이라 특히 피해가 컸다.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제 10월 19일부터 여수가 완전히 이제 진압군에 의해서 점령된 10월 27일을 이제 종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순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후 시기가 상당히 그 지역민들한테는 더더욱 그 중요한 시기였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수가 점령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많은 수의 민간인 희생자들이 보통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는 10월 27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이제 산악지대를 끼고 있는 구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희생자가 49년도 상반기에 발생을 하게 돼요. 구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서시천. 당시 시신을 직접 매장했던 80대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그러나 해놓고 그냥 저거를 그냥 막 대달라고 많이 지겠습니다. 몇 명씩이나 총으로 쏴 죽이던가요? 한 20-30명. 한 번에 20-30명씩? 근데 그렇게 총살을 한 번에 20-30명씩 뭐 몇 차례나 하던가요? 아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쨌든 2년 사이에 계속 여기서 죽였어요. 몇 차례나 직접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어쩌면 봐봐요. 그냥 밑에서 그냥 볶아 채택하단 말이에요. 감히 가자는 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총살 시키기 전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묶고 그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길쭉이 파요. 직선을 파요. 그러고 이제 죽은 사람은 시체를 갖다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절벽으로 이렇게 묻어요. 묻어놓으면 그냥 악취도 그러고 막 그냥 사람 속으로 그냥 막 말 수가 없어요. 서시천에서는 섬진강 줄기를 따라 지속적으로 학살이 이루어졌다면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학살이 있었던 곳은 간문천변이다. 한 산을 위에 이제
유족들이 와서 시신은 수습하고. 구례에서는 제일 많이 희생됐겠어요, 이 자리가. 집단으로 집단 학살은 이제 제일 많다고 봐야지. 보통 뭐 30명인데 이게 한 90명 이상을 했으니까. 동일 시간에 제일 많이 학살한 데는 여기라고 봐요. 그러겠네요. 숫자로 봐요. 그날의 핏빛 총성과 아비규환은 온데간데 없고 60년 세월이 흐른 간문천은 이제 아무런 말이 없다. 지리산 아래 첫 동네인 산동면 상관마을. 반군의 은거지와 가까운 곳이어서 이곳 남자들은 대부분 부역 혐의로 목숨을 잃고 마을은 과부촌으로 변했다. 나 무당이 잡으러 오려고. 아니, 아무도 안 잡아. 아니야. 콜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철부지들이 운께로 막 총을 들이대면서 막 쏴주긴다고. 울도 못 오고. 울도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그랬네. 가만 여기 죽게 막 총을 들고 대고 있어. 그 부대는 아주 독설 부대냐. 뭐 말도 못해. 그 부대는 아주. 이 마을에서는 2명의 남자만 살아남았다는데 그중 한 분인 이상태 할아버지. 살아남은 사연도 기구하다. 집사연대가 왔어. 춘천서. 그놈들 그 작작스럽고 그런 놈들 없었어. 아주. 그래갖고 그놈들 다 뒤졌을 거야. 너 집사연대 밥 해줬냐 안 해줬냐 요러고 줘주면 해줬다고 한 사람은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해줬다고 놈 매만 되게 막. 그렇게 두드려 맞아 감독 나는 안 해줬어. 나는 안 갔어. 근데 그 사람들 저 덕분꾼이가 숨어갖고 있고 그러고 내가 살아갖고 80이 넘었어. 우리 동네에서 시방 이제 내가 최고고 이제 그 다음에 내 나보다 한 살 더 있는 사람이 있어. 다 돌아가시고? 다 죽어버렸지. 내 형님들. 나하고 같이 숨어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어버리고 없어. 그 하늘 근데 누가 풀어줄 거야? 도대체. 풀 사람이 없지. 난 이제 그대로 죽어버리면 말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지난해 정부에서 유해 발굴을 했던 구례 봉성산. 학살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해와 총알이 발견됐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올해 처음 구례 지역 여순 사건 진실 규명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즉결 처분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단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정서인은 내가 여기서도 증언을 했지만 항해도 갑부의 아들인데 이 자식이 이제 말하자면 북한에서 몰수당하고 뭘 하니까 이제 월남을 했거든. 그게 이제 한이 맺혀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직결 처분한 것만 해도 내가 두 번 저보고서는 그럼 저한테 내 권총을 들어도 너 죽고 나 죽자고까지 내가 한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끝나지는 안 해서 내가 백인예비한테 다가서 네가 관할하는 관할에 있는 건 할 수 없으니까 관할 안에서 직결 처분을 갖다 금지시키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답변을 받았지만 그러고 얼마 있다 야단병원 와서 모르잖아. 이때는 이제 장지환 씨는 직결 처분권을 줬어요. 여기도 다 나와 있지만 도대체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하다 왔는데 이 여수 반란 사건이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인권유린이요 뭐 학살의 모든 문제가 근본 발생 그 원인 정황은 여기 있었다 이야.
그또 연대장으로 또 와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내가 그때 이 경찰서 3계장을 할 때게 정보 3계장? 그때 그 통계 숫자로 나중에 보니까 산동면서 좌우당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그 약 한 500명 가량 됐었어요. 약 500명 가량. 다른 면은요? 그리고 간전면이 한 300~400명 됐었고, 그 다음에 토지 그거 한 150명 좌우당한 된 것 같고, 그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확실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 내가 기억은 바로는 그리고 강의가 한 150명.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한 전체적으로 그때 보면은 1000명이 넘다고 그랬죠. 1200~300명 된다고 그랬어요. 1200~300명. 그럼 이제 그 경찰서에 있는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그 자료에 이랬더니 당시에 사살된 사람들이요? 사살된 사람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과거 사회가 확인한 직결처분 희생자의 대부분은 20, 30대의 젊은 남자였고, 특히 지리산 바로 아랫동네인 간전면과 산동면의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태어나고 또 죽음을 맞이한다. 이 탄생과 죽음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권력을 가진 자에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리도 주어지는가? 법과 양심이 상실돼 버린 시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빼앗기고, 살아남은 자들이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진 상처를 보듬는 동안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산 사람들의 상처는 커져만 갔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당시 정부는 반군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즉결 처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좌익 사상 척결을 내세워 여순사건 이듬해 6월 보도연맹을 조직한다. 소위 사상범들에게 전향을 권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좌익으로 의심되는 사람 상당수가 즉결 처분으로 세상을 등졌거나 입산한 뒤여서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보도연맹에 가입됐다. 이들은 한국 전쟁이 나면서 재판 없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 여수 지역은 대부분 애기섬에 수장됐다. 사건 발발 직후 10여일간 전남도청이 집계한 여순사건 희생자만 2,600여 명. 민간 연구소들은 이후 양민 학살까지 포함하면 사망자가 최소 10,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거죠. 의심만으로, 그러니까 좌익에 동조했거나 혹은 좌익일 거라고 하는 의심만으로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거죠. 그것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행한 폭력의 실상이고, 그게 이제 국민의 보호를 해야 될 국가가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뺏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폭력의 하나의 측면이죠. 전 시민이 학교 운동장에 모아져 앉혀 있었다. 이곳에서 폭동을 진압했던 정부의 군대가 반란자들의 잔악행위와 같은 짓의 야수성과 정의를 무시한 태도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벌의 장면을 말하라고 한다면, 보고 있는 아녀자들의 숨막힐 것 같은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조신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과 그들의 피부가 옥죄어 비틀어진 것 같은 표정, 그리고 총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도 없고 슬프고 애처로운 애원의 목소리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울 수가 있었겠는가? 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썩 파도 치는 꽃핀 항구. 안개 속의 기적 소리 옛님을 싣고 어디로 흘러가나 어디로 흘러가나 쟤만 남은 이 거리에. 수많은 민중들을 통곡으로 몰고 간 여순 사건의 직결 처분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여순 사건 발발 사흘 만에 내려진 계엄령 때문이었다. 재판도 없었고 여타의 그 사람의 죄를 증빙할 만한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직결 처분을 했는데 이를테면 구명학교 운동장 뒤편에 끌고 가가지고 총살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의 직결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당시에 군인들은 계엄령을 군인들이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민간인들을 마음대로 사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살인 면허장 같은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법에도 없는 계엄령을 내린 지 꼭 한 달 만에 미 군사 고문단의 묵인 아래 지리산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른바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다. 여순 사건에 대해 미국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국가폭력은 1948년 한 해에 그치지 않았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이 지역 주민 상당수는 평생을 빨갱이 가족이란 연좌제의 끈에 꽁꽁 묶인 채 살아왔다. 경찰 기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각급 경찰서에서는 최근까지도 여순 사건 당시 좌익 사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사살된 사람들의 명부를 보관해왔다. 그 안엔 유족들의 인적 사항과 동태까지 세세히 기록돼 있는데 사건 이후에도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관리해왔음을 보여준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빨갱이 가족이란 주홍 글씨를 안고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 이 때문에 이들은 여간에선 가난의 대물림이란 족수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사살자가죠. 이른바 총살자 명부였군요. 그렇지. 그런 것이 별도로 작성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렇게 칠 때는 그것이 이력서에 신원조사가 그런 거 기록돼 갖고 늘 못 오게 되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좌익에 가담됐다고 해서. 여순 사건을 겪은 지역민들은 한동안 침묵만이 그 생채기를 덧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란 것을 몸으로 터득하고 있었다. 의심되는 지역민들을 무조건 다 나오라고 해서 보복적으로 이렇게 죽여버린 거 아니냐. 좌익이냐
위기냐 무위기냐 뭐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민초들은 그냥 그 자체가 무서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나서는 거 절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뭐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맨날 나한테도 절대 나서지 마. 시쓰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아픈 역사고 해마다 책을 내는데 알려지는데 여순 사건 특집으로 계속 했었죠. 시도 우리들이 쓰고 또 그동안에 이제 당시의 정서들을 담았던 노래들 이런 것도 CD도 음반 작업하셨었죠. 냈었죠. 그 당시에 여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쨌든 한반도 정서가 국민적 정서들이 비슷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담았던 노래 그걸 하고 실제로 여수에서 불려졌던 노래 혹시 그 중에 뭐 가사가 기억나거나 노래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소리에 뒤척이네 푸른 하늘 서러워 동백꽃 지던 날 아직도 흐르지 못한 그 세월 내 가슴에 흐르네 동백꽃 푸른 여수. 지리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인 산수유꽃. 노란 산수유꽃이 슬픔처럼 떨어져 흩날리는 봄이 되면 산동해가가 울려 퍼진다.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 산동해가의 주인공인 19살 백부전이 백씨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오빠 대신 토벌대에 끌려가면서 애절하게 불렀다는 노래다. 보지 못하고 당시 두 아들과 함께 딸까지 잃고 한 맺힌 세월을 살았던 어머니의 무덤. 병든 다리 저러저러 다리 머리 처녀의 어머니는 죽어서도 그 엄청난 한을 씻어버릴 수 없었던 것일까. 마치 옛 전설 속 이야기처럼 무덤가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피어났다. 이름 없이 쓰러졌네. 그리고 그 한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망각해선 안 될 슬픈 역사가 되었다. 할머니 말씀이 찾아다가 묻었는데 가면 속이 말도 못하고 상하고 눈물이 맥동으로 흘렸다고 묻으시더라고요. 진짜 목에 칼으로라도 내가 얼마 다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시면서 감수성의 혁명이란 문단의 찬사를 받으며 60년대 소설계를 화려하게 장식한 순천 출신 소설가 김승옥. 그 역시 여순 사건에 남긴 상처가 깊다.
죽었어. 아버님께서 여순 사건 때문에 네. 빨치산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죽었어. 50년 4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죽었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르지. 모르지. 나한테 사가 왔어. 이제 사람이 이제 알았었어. 죽었다.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 그때 김승옥은 그의 마지막 산문집에서 밝힌 것처럼 여순 사건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줄곧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말한다. 평생을 두고 그를 괴롭혀온 이 같은 절망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20대) 때 그가 한 일간지에 연재했던 내가 훔친 여름. 꼬리표같이 끈질기게 붙어다니는 이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포마드 공장이나 넥타이 공장을 차리고 싶었을 정도라는 주인공의 말처럼 김승옥은 평생을 따라다닌 감시의 눈초리에 절망했었고 그 때문에 젊은 시절 스스로 무기력하고 불신에 찬 세월을 보냈음을 고백하고 있다. 아니가 그랬었어. 그러니까 여순 사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은 공산당이었지만 지금 살아남은 아들은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고민하는 과정을 내가 훔친이라는 여름에서 쓰신 거군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근데 조금만 했어.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이 소설을 쓰면서라도 좀 풀고 싶다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셨군요. 순천시 매곡동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제. 한 소설가가 글로 자신의 상처를 풀어내듯 외마디 비명도 없이 죽어간 민중의 사연들도 하나하나 밝히는 작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 속에 이번 개토제는 멀리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한국의 유해도 찾지 못했다. 10여 곳 여순 사건 안매장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해가 나올 것으로 추정됐던 순천 서면 구랑실제. 그날의 학살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해 한 구가 고스란히 발굴됐다. 신고 있던 고무신 한 켤레도 60년 만에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더 이상의 유해는 발굴되지 않았다.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속도로가 뚫리는 등 너무 많은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60년 지점에서도 이런 시점인데 이것이 더 오래돼 버린다면 정말로 묻혀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에도 활동을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그런 기억들을 살려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의심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의 슬픈 역사라든가 역사적 사실들을 묻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라는 거대한 산에 묻혀버린 진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아픈 상처이자 깊은 슬픔이지만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의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거 사회도 최근 구례 지역 양민 학살에 대해 국가가 나서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그럴 기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 사건과 같은 해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고 기념관까지 건립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60년 전 시간에서 멈춰버린 여순 사건은 어떻게 그 진실을 풀어가야 할까? 방법에 있어서 저는요, 이런 그 구분하는 것, 이념의 잣대로 재는 것,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경계해야 되고요. 첫째, 주장에 앞서서 이건 무고한 그 공권력에 대한 무고한 희생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요걸 매우 중요시해서요. 희생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고 조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저는 첫 번째 이 여수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선 희생 사실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쪽으로 조사하자. 그리고 이 내용, 그러니까 성격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루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60년 전에 멈춰서 미동도 않고 있는 여순 사건이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려야 할까? 가해자 집안의 한 젊은 영화 감독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영화가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백두산 호랭이라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진짜. 한건 출신인 김정환 대위는 미군 보고서에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고 특별히 기록될 만큼 잔인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 분명히 내가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들어왔던 이모 할아버지 백두산 호랑이 김정환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나는 한동안 생각이 많은 군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전역하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50여 년 전 정부가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모 할아버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도.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가해자 측의 고뇌도 이젠 필요하리라. 허리가 사람 죽이면서 제가 직접 봤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상관이 그거는 소용없고. 이제는 가해자 집안 쪽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시간이 흘러서 됐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됐고 그리고 지금 그거를 이제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까지 됐다라고 저처럼 묘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대중들한테는 좀 그렇게 어필하고 싶었어요. 차마 믿기 어려운 대학살 그리고 버림받은 민중들 이들의 사연이 묻힌 곳이기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기에 앞서 애기섬은 그래서 아픔의 섬이다. 그 애기섬이 이제 비록 영화 속이서지만 그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화해를 시도하는 화두가 되고 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어느 순간에 잘못된 것은 단죄를 받는구나 내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수용을 한다고 치면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는 우리를 지켜가는 중요한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 위의 물방울들은 크고 작은 도랑을 흐르다가 강으로 흐르고 서로 다른 이름의 강물로 흐르다가 결국 커다란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된다. 우리의 생각도 사상도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해서 아픔과 상처들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청소를 그러니까 뭐 죄를 지은 죄인도 사실은 아닌데 그 회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학살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죽어버린 사람도 그렇지만 그게 관련돼 있는 직계 반계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생겼던 많은 그 악법들 뭐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2등의 인생들, 2등의 국민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법들이 2등의 국민들을 만들고 있은 것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2등 국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부터 뭐 어떻게 힘도 없는 2등 국민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자기들의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그 국가의 수준을 2등으로 떨어뜨려. 애써 잊으려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지난 60년의 세월. 피할 수 없이 우리네 삶의 아픈 그림자가 돼버린 60년 전의 기억들. 앞으로 몇 해를 더 기다려야 그 기억들이 도도한 역사의 바다 위를 편안하게 출렁일 수 있을까.